안녕하십니까? 저는 83, 이름은 이만수입니다. 평생을 아내랑 분식집 하며 세 자식 키우고 손주 돌보며 뼈 빠지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혼자입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사랑을 줬더니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당신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라고요. 자식에게 재산을 줄 때 무조건 미리 주는 게 좋다. 다 줘야 효도 받는다. 그런 말 믿지 마십시오. 그 생각 하나가 평생 고운 줄 알았던 자식 얼굴을 영영 못 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줄 때는 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 줘야 하는지, 얼마나 줘야 하는지, 누구에게 먼저 줘야 하는지, 그리고 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뭔지, 그 네 가지를 모르면 사랑이 비수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네 가지를 제 인생의 후회와 함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을 넘겨주던 날, 큰놈이 술 한 잔 따라주며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편히 사세요. 앞으로는 저희가 모실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한 지붕 아래 살던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깊다고 방법까지 옳은 건 아니라는 걸. 나는 마음을 줬는데 자식은 소유를 받았고 나는 믿음을 줬는데 자식은 권리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없이 멀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이만수 씨, 그럼 언제 주는 게 맞습니까? 얼마나 줘야 자식이 고마워합니까? 자식들끼리 안 싸우게 하려면 어떻게 나눠줘야 합니까? 근데 말입니다. 그 질문보다 먼저 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이걸 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돈을 줄 준비가 아니라 관계를 지킬 준비, 내 마음의 여지를 남겨둘 준비, 그게 먼저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건 끝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또 다른 가족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부모들이 이걸 마지막 선물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타이밍이 틀리면 선물이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때 아버지, 이 집은 그냥 놔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말씀만 주세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말을 못하게 만든 게 제 조급함이었고 제 혼자만의 배려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우리 애들은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말 한마디가 가장 위험한 전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특히 가족은 돈 앞에서 처음 보는 얼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주고도 평생 사랑받는 부모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제 이야기는 어떤 교과서에도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삶에서 진짜 눈물로 배운 이야기입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당신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그저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자식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아플까봐, 힘들까봐, 내가 물려주면 좀 더 덜 고생하겠지.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건 내 혼자만의 계산이었고 자식 입장에서는 통보였습니다. 나는 사랑을 줬다고 믿었지만 자식은 어느 순간부터 그걸 책임으로 받았고 의무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서로 말없이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줄 때는 돈보다 먼저 대화가 가야 합니다. 재산보다 먼저 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이걸 주면 너는 나를 어떻게 대할 거니? 이걸 묻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늙은 부모의 마지막 용기입니다. 요즘은 주변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입을 모읍니다. 나도 그냥 줄 걸 그랬어. 줄 거면 빨리 줄 걸. 아니야, 너무 빨리 줘서 지금 고생한다니까. 줄 땐 몰랐지, 자식도 사람이야. 이 얘기들 다 맞는 말 같지만요. 진짜 중요한 말은 없습니다.
그 집에는 그 집의 정답이 있다. 우리 가족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을 제대로 들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기로 한 겁니다. 누군가는 알려줘야 하니까요. 무턱대고 미리 줘라, 끝까지 쥐고 있어라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에 맞는 후회 없는 기준을 찾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게 오늘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영상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어떻게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말씀드릴 겁니다. 내가 살아오며 직접 경험하고 친구들과 부딪히며 깨달았던 아주 현실적인 진실들, 그리고 그 안에서 찾은 진짜 중요한 한 줄의 기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당신이 가족에게 후회 없는 사랑을 남기기 위해 꼭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말을 들으시며 그래도 내 자식은 안 그럴 거야 하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근데 그 믿음 하나로 나는 내 말년을 외로움으로 채우게 됐습니다. 제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십시오. 재산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방법, 가족을 잃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기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시작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주는 사랑은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자식, 형제, 가족을 지켜줄 수 있다면 지금 한 번만 좋아요 버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겐 이 영상 하나가 10년 아니 평생의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앞으로 제가 살아오며 직접 겪고 배운 후회 없는 노후에 대한 진짜 이야기들 조금씩 꺼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부모는 재산을 줄수록 외로워지는가?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참 이상하지요. 돈을 주면 더 가까워질 줄 알았습니다. 고마워하고 잘해주고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하다고 등 한번 토닥여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을 땐 밥 한 끼, 안부 전화, 명절 인사. 적어도 눈치는 있었는데 다 넘겨주고 나니 그 눈치조차 사라지더군요. 돈이 있을 땐 아버지 이번 주말에 들를게요. 엄마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던 자식들이 주고 나니까 바빠서 못 가요. 전화로 말씀하세요. 그러다 아예 소식이 끊깁니다.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뭔가를 받을 게 있을 때는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가 조심과 공경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다 받고 나면 그 조심이 편안함으로 바뀌고 편안함은 어느 순간 당연함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 속에서 부모는 점점 사라집니다. 나는 사랑을 줬는데 그 아이는 그 사랑을 완료된 계약처럼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부터 외로워집니다. 몸이 아파서 외로운 게 아니라 관계에서 배제당하면서 느끼는 그 서운함, 그 무력감이 더 아프게 와닿는 겁니다. 자식이 나를 챙기지 않아서 섭섭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챙겨달라고 말할 위치가 아니라는 게 서글픈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러죠. 부모가 무슨 대가 바라고 도와줍니까? 주는 건 주는 거지 섭섭해하지 말아야지. 그 말 맞습니다. 근데요, 현실은 다릅니다. 사랑이든 돈이든 줄 땐 기꺼이 주지만 무시당하는 순간 인간은 외로워집니다. 제가 이걸 느낀 건 재산을 넘긴 뒤부터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여전히 제 가족이지만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순간 어쩌면 가족 안에서 가장 먼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았습니다. 재산을 주는 건 관계를 끝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그걸 준비하지 않은 채 사랑만 믿고 건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흔들리는 겁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재산을 주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꼭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걸 주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이 가족 안의 중심으로 남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아니오라면 타이밍이 틀린 겁니다. 제가 처음 외로움을 느낀 건요. 명절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큰며느리가 일주일 전부터 전 부친다고 연락 오고 손주들까지 바글바글 왔는데 재산 넘기고 나서 처음 맞은 설날엔 아버지 이번엔 처가에 먼저 좀 들렀다 갈게요. 그리고는 안 왔습니다. 그해 추석엔 연락도 안 왔어요. 전화하려다 내가 지금 전화하면 너무 기대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지? 그 생각에 그냥 혼자 식탁 앞에 앉아 송편 몇 개 놓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요즘 애들 다 바빠요. 그래도 자식이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 말 참 따뜻한 말이죠. 근데요, 그 말을 위로 삼고 있는 내가 제일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예전에는 제가 아플까봐 며느리가 약도 보내주고 아들이 병원도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병원은 요즘 다 전화 예약이에요. 인터넷으로 해보세요. 그 말을 들을 때 돈보다 내가 덜 중요해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뭘 원한 줄 아십니까? 큰 돈도 큰 보답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가 이 집안에서 여전히 누군가의 부모라는 느낌. 그게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넘긴 순간 그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자식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그들에게 너무 일찍 마지막 장을 넘긴 탓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재산을 주는 건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손을 더 단단히 잡는 일이어야 한다는 걸.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말도 없이 먼저 놔버렸던 거죠. 이제 생각해보면 돈을 주기 전에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어떤 역할로 남을지부터 먼저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내가 이걸 주면 너는 나를 여전히 가족의 중심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니? 이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우리 가족은 지금도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식에게 재산을 나누려고 하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남겨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그 타이밍 도대체 언제인가? 그 시기를 놓치면 사랑이 아닌 오해와 거리감만 남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결정이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주면 절대 안 되는 타이밍이 딱 세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꼭 그 타이밍에 줍니다. 왜냐면 그때가 가장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들이거든요. 첫째,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허리가 굽고 병원 다니는 날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겠나? 지금이라도 정리해 두는 게 낫겠지. 근데 그 결정, 사랑이 아니라 불안에서 시작된 선택입니다. 자식도 느낍니다. 아버지가 급하구나. 그럼 그때부터 관계의 균형이 바뀝니다. 돈을 받은 순간 부모가 약자로 변해버립니다. 둘째, 자식이 힘들어 보일 때 이게 제일 흔합니다. 직장에서 밀렸다, 사업이 망했다, 이혼했다, 우울해 보인다. 그럴 때 부모 마음은 똑같죠. 내가 이럴 때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나? 지금이 가장 필요할 때겠지. 그래서 덜컥 줘버립니다. 현금이든 집이든 미리 당겨서 넘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자식에게 기회가 아니라 도피처가 되는 순간입니다. 힘들면 부모가 도와준다. 이 인식이 한번 박히면 그 자식은 스스로 일어나려는 의지를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셋째, 남들과 비교될 때 옆집은 벌써 아들 명의로 아파트 바꿔줬대. 형님 댁은 자식들한테 상가까지 나눠줬다더라. 이런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도 뭐라도 해줘야 하나?
괜히 우리 애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타이밍을 스스로 앞당겨 버립니다. 남의 집 기준에 맞춰 내 가족의 타이밍을 결정해 버리는 거죠. 하지만 타이밍은 비교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남이 뭐 줬든 말든 우리 가족이 감당할 준비가 안 됐다면 그건 지옥 입장권입니다. 이 세 가지 타이밍, 제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상담을 요청했던 수많은 부모님들이 딱 이때 재산을 넘겼고 그 후에 하나같이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땐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빨랐어요. 재산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한 해만 달라도 사람 마음이 달라지고 관계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불안해서 주는 것입니다. 내 건강이 불안하고 자식 인생이 불안하고 세상 돌아가는 게 불안해서 그런 마음으로 준 건 사랑이 아니라 내려놓음이고 포기입니다. 사랑이라면 지킬 수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 안에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는 시점은 내가 여전히 그 가족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여야 한다. 그리고 자식이 그것을 감사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여야 한다. 사실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먼저 넘기고 싶어지는 그 타이밍. 그건 대부분 불안과 미안함이 같이 오는 순간입니다. 내가 너무 늙기 전에, 내가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 내가 병상에 누우면 못할까 봐.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 후회 없지 않겠나? 그 생각도 사람을 급하게 만들죠. 근데 말입니다. 그 생각이 결국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더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시점에서 넘어간 재산은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감사보단 기대와 오해를 낳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한 번 재산을 받은 자식은 그 이유를 기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집 줬으니까 다음은 저 통장이지. 형이 땅 받았으니까 나는 현금 받아야지. 그때부터는 자식들 머릿속에도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감정을 이깁니다. 반대로 한 어르신 얘기를 해볼게요. 올해 83이신 분인데 자식들이 왜 아직도 재산 안 나누시냐고 몇 년째 졸랐답니다. 근데 이 어르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아직 너희 아버지고 내가 줄 때는 내가 정한다. 처음엔 자식들이 서운해했지만 그 말을 듣고 한동안은 오히려 집안 분위기가 더 단단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왜냐면 부모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자식들도 경계를 지킵니다. 그게 관계의 틀이거든요. 돈이 아니라 질서와 존중으로 이어지는 집안. 타이밍이라는 건 주고 싶은 시점이 아니라 받는 쪽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시점이어야 합니다. 그 시기가 오지 않았는데 서두르면 주고 나서 마음 상하고 받고 나서도 고마움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요. 미리 주는 게 효율적이다. 세금 줄이려면 일찍 증여하라. 이런 말들 많습니다. 물론 세금 문제도 중요하죠. 하지만 말입니다. 세금 몇백만 원 아끼고 자식과 마음의 거리 벌어지는 게 더 비싼 손해 아닙니까? 관계가 깨진 뒤엔 세금보다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돈이 먼저 가고 마음이 나중에 따라오길 바라는 건 헛된 기대입니다. 마음이 먼저 가야 그 뒤에 가는 재산이 감사로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식에게 뭘 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면 그 마음부터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걸 주려는 이유는 진짜 준비가 돼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조급해서인가요? 그 차이가 10년 뒤 외로움을 만들지 평화를 만들지 갈라놓게 될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타이밍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다음은 실제로 가족이 무너졌던 현실 속 사례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어쩌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례들 속에서 당신의 미래를 지킬 힌트를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제 친구 김석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1살 아래였고 평생을 슈퍼마켓 하며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죠.
애들도 잘 키웠고 부부 사이도 좋았어요. 그 양반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재산 가지고 자식끼리 싸우게 안 할 거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애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동등하게 공평하게 나눠주기로요. 그래서 먼저 큰딸 결혼할 때 1억짜리 오피스텔 하나 사줬습니다. 결혼하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 아들은 아직 대학생이었고 막내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그 둘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누나한테만 다 줬잖아. 우린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김석주 씨는 나중에 막내 결혼할 때도 아들 집 살 때도 비슷한 금액을 지원했어요. 돈만 보면 분명히 공평하게 줬습니다. 근데 이미 늦은 거였죠. 형제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차이는 금액으로는 다시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은요. 누가 제사를 지내는지 명절에 누구 집에 갈지를 가지고 형제 셋이 6년째 말을 안 합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도 마주치면 외면한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부모가 생각하는 공평함과 자식들이 느끼는 형평성은 다르다는 겁니다. 부모는 나름대로 다 계산해서 나눠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식들은 언제 받았는가, 어떤 상황에서 받았는가, 그게 어떤 마음으로 온 건가를 더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관계가 틀어집니다. 또 다른 지인의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엔 너무 빨리 넘긴 경우입니다. 친구 최영만 씨는 60세 되던 해에 전 재산을 아들 명의로 바꿨습니다. 이젠 다 컸으니 내가 관리해라.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믿고 자라겠습니다. 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최 씨가 병원 입원하게 된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아버지, 요즘 저도 상황이 안 좋아서 병원비는 좀 힘듭니다. 자식이 상황이 안 좋은 건 이해하지만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 아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구나. 자식은 이미 받았고 부모는 이미 넘겼고 남은 건 부탁뿐이었습니다. 이 두 사례 모두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거리감과 침묵으로 끝났습니다. 왜일까요? 돈은 나눠졌지만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례를 보면 내 상황이 보입니다. 내 자식도 지금은 착하고 효도하고 바르게 보여도 돈이 들어가는 순간 관계는 바뀔 수 있습니다. 돈을 안 줘서 틀어지는 경우보다 잘못 줘서 틀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한 번 벌어진 마음의 틈은 죽기 전까지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줘야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가? 즉, 후회 없는 증여를 위한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겪은 일, 들은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찾은 가장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돈을 받은 이후 부모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는 경우. 제 이웃이셨던 박수님 여사님, 정말 조용하고 자식 사랑 깊은 분이었죠. 평생 반찬 가게 하며 큰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할 때 아파트 전세금까지 대줬습니다. 얘한테는 내가 부모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예전엔 퇴근하면서 들르던 아들이 이젠 애 키우느라 바쁘다며 전화도 줄어들었고 며느리는 어머님, 집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답니다. 그날 여사님이 저한테 조용히 그러셨어요. 내가 너무 쉽게 준 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조금만 더 늦췄으면 애들이 나를 조금은 더 필요로 했을 텐데. 그 말이 참 마음에 오래 남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원한 건 필요한 존재로 남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재산을 넘기고 나니 더 이상 찾지 않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형제끼리는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지인의 사례입니다. 두 아들 중 장남에게 집을 먼저 줬어요. 그 장남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였죠. 이 집 원래 우리 거잖아요. 시댁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며느리가 점점 시댁과의 거리두기를 시작했고 그 여파로 손주 얼굴조차 보기 힘들어졌답니다. 그 어르신은 그러더군요. 나는 아들한테 준 건데 며느리는 마치 자기 재산처럼 굴어요. 나중엔 내가 주인 아닌 집에 잠깐 머무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은 자식에게 줬지만 그걸 받은 사람 옆에 있는 배우자가 가족 관계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경우.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줬던 건데 그 결과가 아예 멀어짐으로 이어진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주고 나면 그걸로 됐다. 근데요, 그게 사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명절날 밥상 앞에서 혼자 밥을 먹게 될 때, 병원 갈 때 전화 한 통 못 받을 때, 손주가 얼굴도 기억 못 할 때, 나는 바란 게 아니었는데 하고 생각이 들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가?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재산을 주는 순간부터 내가 이 가정 안에서 어떤 위치로 남게 될지를 꼭 먼저 그려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재산은 줬는데 존재는 사라진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는가? 즉, 후회 없는 증여를 위한 3가지 원칙을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준을 안다면 사랑도 관계도 평생 지킬 수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결국 언제 줘야 하냐고요? 어떻게 줘야 나중에 싸움 안 나요? 공평하게 나눈다는데 도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나누기 전에 먼저 마음을 나눠야 한다고.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원칙, 이건 제가 80평생 보고 듣고 경험하며 정말 후회 없는 부모들이 공통으로 지킨 방법입니다. 첫 번째 원칙, 순서보다 관계를 먼저 점검하라. 많은 부모들이 첫째는 먼저 해줘야지, 막내는 아직 어려서 나중에, 이렇게 순서대로 주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게 자식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형평성과 충돌하는 순간 관계가 멀어집니다. 중요한 건 누구에게 먼저가 아니라 지금 누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큰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 그래도 장남이니까 먼저 줘야지 하면 그 관계는 완전히 단절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서로 충분히 대화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그게 관계를 위한 지혜입니다. 두 번째 원칙, 문서보다 말을 먼저 준비하라. 많은 분들이 증여 계약서, 유언장, 공증부터 먼저 찾으시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식들과 충분한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왜 이렇게 나누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 그 기준이 뭔지를 설명하는 것. 이 과정을 건너뛰면요, 돈은 나눠졌지만 오해와 서운함만 남습니다. 형제끼리 멀어지고 엄마가 형만 챙겼다, 아버지가 날 무시했다. 이런 감정은 문서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대화를 먼저 하십시오. 말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문서를 쓰십시오. 말이 빠진 돈은 결국 말썽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 지금이 아니라 끝까지를 고려하라. 이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도와주면 자식이 편할 거다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가 진짜 관계 유지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스스로를 지킬 여유를 남겨두십시오. 당장 자식 편하라고 다 넘기고 나면 당신은 스스로 결정권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이미 수많은 어르신들이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증여는 지금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노후 전체의 흐름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이렇게 정리합니다. 관계 확인 없이 주지 말 것, 대화 없이 문서 쓰지 말 것, 여유 없이 다 내어주지 말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사랑은 상처로 바뀌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끝까지 존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줘야 하는지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그 재산을 받은 뒤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가? 즉, 연금보다 강한 노후 자산 관리법, 받고 난 뒤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진짜 인생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 줬으니까 이제 끝이다. 더는 욕심 없어요. 아이들 편하게 살라고 다 넘겨줬으니 이젠 조용히 살다 가면 됩니다. 근데요? 정말 그게 끝일까요?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 다 줬다는 그 순간부터 삶이 외로워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이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낀다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재산을 넘긴 순간 많은 부모님들이 존재감까지 넘겨버리는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재산을 준 뒤에도 내가 여전히 가족 안에서 중심을 지키는 법, 내 목소리를 잃지 않고 사는 법, 그리고 내 노후를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존엄하게 책임지는 법, 이게 있어야 진짜 후회 없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주고 난 뒤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는가? 그 세 가지 기준. 첫째, 무조건 일부는 나를 위해 남겨두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에, 자식 다 키워줬다는 뿌듯함에, 이젠 나는 없어도 된다는 생각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결국 당신을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내가 손 내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여유는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적은 돈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곧 자존감이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며 존재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 집에 갈지 말지, 병원은 어디로 갈지, 지출은 어디까지 허용할지 내가 정할 수 있어야 노후가 주도권 있는 삶이 됩니다. 둘째, 부모보다 사람으로 사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식 키우는 게 내 인생 전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젠 부모로서 역할 다 했으니 끝났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요, 인생은 자식이 아니라 나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행도 하시고 노인정에서 친구도 만나고 그림, 악기, 운동 뭐라도 좋습니다. 부모라는 정체성만 붙잡고 살다 보면 그 정체성이 사라지는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부모이기 전에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입니다. 셋째, 줄 땐 준비했듯 받고 난 뒤에 삶도 계획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재산을 줄 땐 오랫동안 고민하시죠.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다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후의 삶에 대해선 준비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거기입니다. 자식에게 뭘 줬든 간에 그 다음에 나는 어떤 하루를 살 것인가? 어떻게 웃고 누구와 밥을 먹고 어떤 시간에 의미를 둘 것인가? 그게 있어야 다 줬다는 말 뒤에 그래도 나는 괜찮다는 말이 붙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건 끝이 아닙니다. 그건 내 남은 삶을 다시 설계하는 출발선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분명 생각이 깊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미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고 나서 끝이 아니라 주고 난 뒤에도 당당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진짜 노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재산을 다 넘기고 나서 가장 후회한 건 그때부터 자식한테 뭔가를 말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예전엔 뭐든 편하게 얘기했어요. 밥은 먹었냐? 이번 주엔 손주 데리고 한번 와라.
이건 좀 조심해라. 근데요? 넘기고 나니까 그 말 한마디가 괜히 부담 주는 말이 돼버리더군요. 내가 이 집을 줬지만 지금은 그 집에 갈 때마다 신발 벗는 것도 눈치 보게 됐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마음 한구석엔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이제는 나도 좀 편하게 기대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기대가 되려 나를 외롭게 만들 줄은 몰랐죠.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십니다. 난 아무것도 안 바란다. 주고 끝이다. 근데 그게 사람 마음처럼 안 됩니다. 명절에 문이 조용하면 전화기만 바라보게 되고 병원 갈 일 생기면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게 됩니다. 자식은 모릅니다. 그 침묵이 부모가 얼마나 애써 만든 마음의 울타리인지.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재산을 준 순간 당신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말로 살아야 하는 시기에 들어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다 넘겼더라도 존재감만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선명한 기준과 자신만의 삶의 흐름, 그리고 자식과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조용하지도 마세요. 그립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드는 거리, 그게 필요합니다. 가끔 전화를 먼저 끊으세요. 가끔 먼저 안부를 묻지 마세요. 가끔은 오늘은 좀 바쁘다는 말도 해보세요. 그래야 자식도 부모를 끝난 사람이 아닌 계속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절대 사람들 앞에서 자식 자랑 너무 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뭐 해줬다. 며느리가 뭘 챙겨줬다. 이런 말들이 한두 번은 자랑일지 몰라도 자꾸 하면 나중엔 그 자식들한테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무너지면 그때부턴 더 큰 외로움이 따라옵니다. 결국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담 없이 오래 남아주는 존재입니다. 재산은 줬어도 말은 남기고 존재는 지키고, 그리고 자식이 힘들 때 조용히 옆에 있어줄 수 있는 부모. 그게 진짜 멋있는 마무리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 조금은 나를 먼저 챙겨보셔도 됩니다. 돈을 다 줬더라도 인생을 다 준 건 아니니까요.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인생 후반의 기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한마디가 당신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함께 보신 분이라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자식에게 무엇을 남기고 어떤 부모로 기억될 건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지, 그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재산은 무조건 빨리 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도, 순서도, 타이밍도 결국은 관계 속에서 결정돼야 합니다. 주고 나서 후회하는 이유는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돈과 함께 존재까지 넘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은 건 외로움입니다. 존경받는 부모가 아니라 조용히 잊히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현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누구에게 먼저 줄지, 얼마나 줄지보다 중요한 건 그걸 주고도 내가 여전히 가족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건 사랑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 질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그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말 하나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미리 줘도 됩니다. 하지만 부모라는 자리는 너무 일찍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보고 겪고 후회하고 배운 결론입니다. 당신이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신다면 그 어떤 전문가의 말보다 더 정확한 선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지켜주는 작은 지도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재산을 나누려 고민 중이시라면 당장 주는 것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도 필요할 것 같다면 가족에게, 친구에게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이 한 편이 한 사람의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런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만수였습니다. 당신의 인생 끝까지 존엄하고 당당하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